이혼 서류를 들고 시댁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대뜸 제 뺨을 후려치더니 머리채를 움켜쥐고 흔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지긋지긋한 기생충년, 이젠 끝이야. 뺨이 터질 것 같고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은데 남편은요. 아, 진짜 부엌 문 앞에 서서 벽만 보고 있었어요. 7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병원비에 유학비에 관리비까지 합치면 2억이 넘는 돈을 갖다 바쳤는데 돌아온 게 주먹이었습니다. 근데요, 저 그날 부어오른 뺨 사진 다 찍어뒀고 진단서도 끊었고 자동이체 4건 전부 끊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생활비 차단으로 시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하은 씨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댁 아파트 현관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죠.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이 문 앞에 서는 겁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손가락이 멈췄어요.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제 손가락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삑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최봉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올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최봉자가 턱을 치켜들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반가움도 놀람도 없는 목소리였죠. 저는 신발을 벗으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소파에 시아버지 정기호가 앉아 계셨는데 제 쪽을 보지 않고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 민혁 씨는요? 부엌에 있어. 근데 뭐하러 온 거야, 대체? 최봉자가 식탁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갈색 봉투 안에 이혼 합의서 2부가 들어 있었죠. 어머니, 앉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말씀드릴 거면 서서 해. 오래 있을 것도 아니잖아. 저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라는 4글자가 위를 향하고 있었어요. 최봉자의 시선이 그 글자 위에 멈췄습니다. 3초, 아니 5초쯤 지났을까요? 최봉자가 서류를 낚아채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게 뭐야?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며 소리를 냈어요. 미쳤어? 이걸 여기 들고 와? 최봉자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정기호가 기침을 연달아 하셨지만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저도 많이 생각하고 온 거예요. 민혁 씨랑 둘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한 달 동안 짐 싸들고 나가서는 이혼 서류를 들고 와 부엌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민혁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민혁은 곧바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민혁 씨, 나와서 같이 이야기하자. 제가 민혁을 불렀지만 민혁은 문틀에 기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야기할 거 없어. 최봉자가 제 앞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밥 먹고 살더니 이제 와서 이혼? 돈이나 벌어오는 년이 돈줄 끊으려고?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첫날부터 들어온 말이었죠. 결혼 첫날부터 7년간 이 사람은 저를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민혁 씨랑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봉자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살 속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어요. 비틀려는 힘에 제 몸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뺨. 최봉자의 손바닥이 제 왼쪽 뺨을 후려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 2번째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지긋지긋해. 기생충 같은 년, 이젠 진짜 끝이야. 두피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최봉자의 손가락이 파고들어 잡아당겼어요. 저는 비명을 삼키며 최봉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민혁이 보였어요. 부엌 문 앞에 그대로 서서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벽을 보고 있었어요. 민혁 씨, 제가 소리쳤지만 민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최봉자의 손에서 빠져나왔을 때 제 머리카락 몇 가닥이 최봉자의 손에 쥐어져 있었어요. 뺨이 불에 데인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주웠어요. 무릎을 꿇고 종이를 하나하나 집으면서 민혁의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가 좀 흥분하셔서 그래. 좀 이따 얘기하자. 민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7년간 들어온 그 말. 그 순간 이 결혼에서 제가 뭐였는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였어요. 저는 서류를 가방에 쓸어 넣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나가면 다신 발도 들이지 마. 최봉자가 등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민혁은 현관까지 따라오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옆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부어오른 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차에 올라타고 룸미러를 봤습니다. 왼쪽 뺨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이 엉켜 있었어요. 두피가 쓰라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카메라를 켰어요. 부어오른 뺨, 흐트러진 머리카락, 두피에 붉은 자국을 찍었습니다. 사진 4장을 제 이메일로 발송했어요. 지워지면 안 되니까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7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최봉자가 웃으며 말했죠. 우리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서 든든하다고. 그때는 칭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건 선언이었어요. 이 집안의 돈주를 데려왔다는 선언. 원룸에 도착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소독약을 적신 솜으로 뺨을 닦으면서 계산을 했어요. 생활비 매달 200만 원, 시아버지 병원비, 유진이 유학비, 경조사비, 관리비. 7년이면 84개월이죠. 대략 계산해도 2억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없었으면 저 집은 한 달도 못 버텼을 거예요. 노트북을 펴고 은행 어플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내역 4건이 화면에 떴어요. 월 생활비 200만 원, 병원비 정기결제, 유학비 해외 송금, 관리비 자동이체. 별거를 나올 때도 차마 끊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이것만이 저와 저 집을 잇는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해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핸드폰을 집어들어 아까 찍은 사진을 다시 봤어요. 부어오른 뺨, 뜯긴 머리카락. 4건의 자동이체를 전부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을 열어 오다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영아, 내일 만나자. 할 얘기 있어. 다음 날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최봉자. 그 이름 석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벨소리가 멈추고 3초도 안 돼서 다시 울렸습니다. 또 최봉자. 3번째 전화가 울린 때 저는 받았습니다. 하은아, 이번 달 생활비가 안 들어왔는데. 은행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최봉자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마치 은행 오류를 확인하려는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화면을 길게 눌러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3건, 시간 기록까지 깨끗하게 저장됐어요. 씻고 옷을 입는 동안에도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마칠 때까지 7통이 더 쌓였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확인해봐. 자동이체 오류 같다.
왜 전화를 안 받아? 하은아, 전화 좀 받아. 오전 내내 전화 17통, 문자 9통이 쌓였습니다. 초반에는 은행 오류라는 말이 반복됐고 중반부터 톤이 달라졌어요. 장난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대체? 오후가 되자 문자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약값도 못 내게 할 거야?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저는 문자 하나하나를 읽으며 스크린샷을 찍었어요.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7년간 수백 번 먹혔던 방식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먹히지 않았어요. 오후 반차를 내고 강남의 한 카페로 갔습니다. 다영이 먼저 와서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아 얼굴. 다영이 제 왼쪽 뺨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부기는 조금 빠졌지만 멍이 퍼져 있었습니다. 어제 맞았어. 시어머니한테. 다영이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바짝 앉더니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사진 찍어뒀어? 응. 어제 바로 찍어서 메일로도 보내놨어. 저는 핸드폰을 열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부어오른 뺨, 두피에 붉은 자국, 뜯긴 머리카락 사이에 상처. 다영이 사진을 하나하나 넘기며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하은아, 오늘 당장 병원 가. 진단서 끊어야 해. 다영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뭐가 달라져? 이게 있고 없고가 하늘과 땅 차이야. 만약에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하거든. 그때 이 진단서가 결정적이야. 시어머니가 때렸다는 걸 증명하는 거니까. 다영이 수첩에 뭔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어요. 녹음 파일 있어? 그때 상황. 아니, 녹음은 못했어. 갑자기 당한 거라. 괜찮아. 문자 캡처, 카톡 기록, 그리고 혹시 그날 본 사람 없어? 복도에서 마주쳤던 옆집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던 그 얼굴. 있어. 옆집 아주머니가 봤어. 나 나올 때 뺨 부어오른 거. 좋아. 일단 진단서부터 끊고 나머지는 하나씩 정리하자. 다영이 수첩을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목록이 적혀 있었어요. 진단서, 문자 캡처, 카톡 기록, 목격자 진술, 송금 내역. 하은아, 이거 하나만 기억해. 감정으로 싸우면 져. 증거로 싸우면 이겨. 카페를 나와서 바로 근처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제 뺨과 두피를 살펴보더니 진단서를 써줬어요.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한 장의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 다영에게 보냈어요.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7년간 참아온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저녁 무렵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엄마 지금 난리야. 생활비 왜 끄는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높았어요. 어제 당신 엄마가 나 때린 얘기는 왜 안 해? 3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좀 흥분해서 그런 거잖아. 같은 말이었어요.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이 사람은 같은 말만 할 겁니다. 알았어. 더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7년간의 대화방을 스크롤하며 최봉자가 보낸 메시지들을 하나씩 캡처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용돈 언제 보낼 거야? 유진이 학비 다음 주까지 보내. 돈이나 벌어오는 게 네 할 일이지. 시댁 가족 단톡방도 열었습니다. 제가 보냈던 송금 확인 스크린샷, 병원비 결제 내역, 유학비 환전 영수증, 날짜 순으로 정리해서 별도 폴더에 저장했어요. 밤 10시 최봉자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하은아, 어제 엄마가 좀 심했다. 근데 그래도 가족인데
생활비는 제때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읽고 나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돈줄이 끊긴 게 무서운 거예요. 그걸 미안하다는 말로 포장한 것뿐이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노트북을 열어 내일 주간 회의 자료를 점검했어요. 이혼이 어떻게 되든 제 커리어만큼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팀원들에게 발표 자료 피드백 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자기 전에 다영이 보내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폭행 건은 고소도 가능해. 근데 지금은 이혼 과정에서 활용하는 게 나아. 상대가 합의를 원하면 위자료 협상에서 우리가 위에 설 수 있어. 내일 자세하게 얘기하자.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화면을 봤습니다. 최봉자 부재중 전화 17통. 7년간 매달 시댁에 전화해서 어머니 이번 달 생활비 보냈습니다라고 보고하던 게 저였어요. 이제 전화를 꺼는 쪽이 바뀌었습니다. 불을 껐어요. 최봉자의 전화를 무시한 지 3일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다영에게 연락이 왔어요. 하은아, 네가 정리한 증거 폴더 봤어. 문자랑 카톡 캡처는 충분해. 근데 폭행 당시에 본 사람 진술이 있으면 훨씬 강력해져. 그 옆집 아주머니 만날 수 있어? 그날 시댁 복도에서 마주쳤던 중년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놀란 눈, 살짝 열린 문. 저는 다영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오늘 퇴근하고 가볼게. 퇴근 후 시댁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한 달 넘게 살았던 곳인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댁 현관을 지나쳐 바로 옆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옆집 며느리 이하은이에요. 혹시 잠깐 이야기 좀 드려도 될까요? 김말순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여성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날 복도에서 봤지.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잖아. 현관 앞에 선 채로 김말순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도 들었어. 뭐라고 하는지까지는 못 들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아주머니, 혹시 그날 보신 거 진술서로 써주실 수 있으세요? 법적으로 필요한 거라서요. 김말순이 입술을 오므리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알면 우리 집까지 난리 칠 텐데. 법적으로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제 변호사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말순이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써줄게. 그날 본 거 그대로 써줄게. 사실 나도 그날 밤에 남편한테 얘기했거든. 옆집 며느리 뺨이 퉁퉁 부어서 나오더라고. 저는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영에게 연락처를 전달하겠다고 말하고 시댁 아파트를 빠져나왔어요. 차에 타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민혁에게서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전화를 받았어요. 하은아, 엄마가 혈압 올라서 병원 갔어. 아버지 약값도 밀리고 있고. 너 진짜 이럴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혁 씨, 나 7년 동안 시댁에 보낸 돈 계산해 봤어. 2억이 넘어. 당신 연봉으로 갚으려면 8년 걸려. 그거 알아?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5초, 10초. 그건 할 말 없으면 끊을게. 저는 전화를 끊고 다영에게 김말순 연락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점심 다영의 조언대로 은행에 가서 공식거래 확인서를 발급받았어요. 창구 직원이 내역을 뽑아주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종이 뭉치를 받아들고 카페에 앉아 하나하나 정리했어요. 생활비 자동이체 84건, 병원비 결제 37건, 유학비 해외 송금 14건, 경조사비 23건, 7년간 총 이체 금액 2억 1,600만 원. 숫자를 적어놓고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제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이 이 숫자 안에 들어 있었어요. 그 주 금요일 회사에서 상반기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팀원 3명과 2주간 준비한 자료를 본부장 앞에서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고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 팀장, 이번 분기 성과 우수자 후보 올릴게. 수고했어. 팀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개인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제 모습이 스스로도 신기했습니다. 팀장이라는 직함, 이 커리어가 시댁에서 벗어난 뒤 제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토대였으니까요. 주말 오전 핸드폰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시댁 가족 단톡방에 최봉자가 장문의 글을 올린 거예요. 하은이가 이혼한다고 생활비를 끊었어요. 시아버지 약값도 안 내요. 한 달째 병원비도 밀리고 있는데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인가요? 단톡방에는 민혁의 큰아버지, 작은어머니, 사촌 형까지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은이가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어른 약값을 끊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참.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감정적으로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다영아, 시어머니가 친척 단톡방에 올렸어. 내가 생활비 끊었다고. 지금 난리야. 캡처해. 전부 다. 그리고 하은아, 지금 감정적으로 반박하면 안 돼. 내가 말하는 대로 해. 다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네가 정리한 송금 내역 요약표 있지? 그거랑 진단서 사진 딱 2개만 올려. 그리고 한 줄만 써. 저는 7년간 이 금액을 시댁에 보냈고 이것은 며칠 전 어머님께 맞은 진단서입니다. 그것만 쓰고 아무 말도 하지 마. 저는 다영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송금 내역 요약표와 진단서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고 한 줄을 남겼습니다. 단톡방이 조용해졌어요. 1분, 2분, 5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 때 민혁의 큰아버지에게서 개인 메시지가 왔어요. 하은이, 이렇게까지 된 줄 몰랐다. 미안하다. 작은어머니도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르는 사정이 있었나 보구나.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성급했다. 최봉자가 만들려던 여론이 뒤집어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최봉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격앙된 목소리가 쏟아졌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 망신을 시켜. 그걸 친척들한테 보여주는 게 말이 돼. 어머니가 먼저 친척들한테 공개하셨잖아요. 저는 사실을 보여드린 것뿐입니다. 뭐? 인연이 지금. 어머니, 저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잠시 후 다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잘했어. 이제 상대 쪽에서 먼저 합의를 제안해올 가능성이 높아졌어. 본격적으로 이혼 조건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 보내자. 내일 사무실로 와. 7년간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이 싸움에서 처음으로 판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발송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컴퓨터 앞에서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카카오톡 알림이 떴습니다. 정유진, 영국은 지금 새벽일 텐데 음성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형님, 나 유진이요. 엄마한테 들었는데 유학비도 끊긴 거예요? 다음 달 학비 못 내면 학교에서 등록 취소된다고 했거든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유진이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어요. 저는 음성 메시지를 한 번 더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유학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었어요. 최봉자가 어느 날 갑자기 유진이 학비 다음 주까지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고 저는 그때마다 보냈을 뿐이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진아, 유학비는 어머니 요청으로 보낸 거야. 내가 약속한 적은 한 번도 없어. 답장이 금방 왔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따질게요. 근데 형님, 내 학비는 어떡해요? 다음 달까지 못 내면 진짜 잘리는데.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 제 역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였습니다. 돈을 대는 사람. 그 주 수요일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동료 박지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하은아, 잠깐만. 지연이가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 어제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남편 회사에 내 시어머니 아는 사람이 있대. 근데 그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래. 무슨 얘기? 네가 바람이 나서 이혼한다고. 밖에 남자가 있다고. 머릿속이 차가워졌어요. 분노보다 먼저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된다. 지연아, 그 얘기 어디서 나온 건지 경로 알 수 있어? 누가 누구한테 말한 건지.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한테 물어볼게. 근데 하은아, 괜찮아? 응, 괜찮아. 고마워, 알려줘서. 사무실로 돌아와 바로 다영에게 전화했습니다. 다영아, 시어머니가 내가 바람나서 이혼한다고 소문 퍼뜨리고 있어. 동네 아주머니들 모임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 회사 근처까지 퍼졌어. 뭐, 그 할머니가 진짜. 다영이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은아, 이거 거짓말로 남의 이름에 먹칠한 거잖아. 추가로 고소할 수 있어. 소문 들은 사람들 진술이랑 혹시 그 소문이 오간 카톡방 있으면 캡처 확보해. 내가 움직일게.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지연이 남편을 통해 소문의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주 금요일 다영이 최봉자 앞으로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폭행에 대한 고소 가능성, 거짓 소문에 대한 고소 예고, 그리고 이혼 조건에 대한 정식 협의 요구. 이 세 가지가 담긴 편지였어요. 다음 날 민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내용 증명받고 전화기를 던졌어. 거실 바닥에 금 같다. 민혁의 목소리에 피로가 가득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소문 퍼뜨린 거는 내가 말릴게. 근데 고소까지는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 어머니가 내가 바람났다고 동네방네 말하고 다니는데 내가 뭘 심하게 한 거야? 민혁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소문이 멈췄어요. 최봉자가 방향을 바꾼 거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가 변호사를 동원해서 어머니를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동정표를 모으려 했어요. 하지만 단톡방에서 송금 내역과 진단서를 본 큰아버지가 최봉자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는 걸 나중에 다영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봉자 씨가 자초한 거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끼어들기 싫어. 최봉자의 여론전이 벽에 부딪히고 있었어요. 주말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원룸 현관 모니터에 민혁의 얼굴이 보였어요.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 말했습니다. 뭐야? 하은아,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법적으로까지 갈 필요 있어? 엄마가 잘못한 건 나도 알아. 근데 법적으로까지는. 저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민혁이 한 걸음 물러서며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때렸을 때 당신은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어. 고개 돌리고. 그때 당신이 한마디만 했어도 내용 증명은 없었어. 민혁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서 민혁이 서성이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1분, 2분. 발소리가 멀어지더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날 밤 다영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하은아, 상대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연락 왔어. 협의 이혼 조건 조율하고 싶다고. 다음 주 초에 민혁 쪽 변호사랑 첫 번째 미팅 잡힐 것 같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노트를 꺼내 합의 조건에 대한 제 최소 기준을 적기 시작했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서면 사과.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으며 밑줄을 그었습니다. 조율 미팅 전날 밤 강남의 다영 법률사무소에서 마지막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다영이 테이블 위에 서류 4뭉치를 펼쳐놓았어요. 폭행 진단서, 7년간 송금 내역서, 김말순의 목격자 진술서, 거짓 소문 관련 증거. 상대 쪽은 아마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고 재산 분할을 피하려 할 거야. 뻔한 수순이지. 다영이 서류를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하은아, 우리한테 이게 다 있어. 진단서, 목격자, 송금 내역, 소문 증거. 주도권은 완전히 우리 쪽이야. 저는 서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민혁을 마주 앉아 이혼 조건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다영아, 나 돈을 많이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다영이 펜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인정받고 싶어. 7년 동안 내가 뭘 견뎌왔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 다영이 펜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어요.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서면 사과 절대 양보하지 마. 무슨 말을 해와도 내가 끝까지 밀어줄게. 사무실을 나와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내일 민혁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원룸 현관 앞이었죠. 내용 증명까지 보내면서 법적으로까지 갈 필요가 있냐던 그 얼굴.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내일 회의실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속에서 계속 문장이 만들어졌다 지워졌어요. 새벽 2시에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 앞에 섰어요. 검은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봤어요. 뺨의 멍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감각은 아직 손바닥 위에 남아 있었죠. 연차를 쓰고 오전 9시 반에 법률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다영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들고 평소의 친구가 아닌 변호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돼? 조금. 괜찮아. 내가 다 할 거야. 넌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회의실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회의실 문 앞에 두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민혁과 유상우 변호사였어요. 민혁이 저를 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원룸 현관 앞에 섰을 때보다 더 말라 있었어요. 민혁이 입을 열려는 순간 유상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유상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측 모두 원만한 합의를 위해 자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영이 악수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민혁과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람이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았어요. 저와 다영, 건너편에 민혁과 유상호. 회의실의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유상호가 서류를 꺼내며 먼저 입을 열었어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의뢰인 측 어머님의 행동은 가정 내에서 있을 수 있는 감정적 충돌이었고
양측 모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다영이 유상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유 변호사님, 감정적 충돌이라고 하셨는데요. 다영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한 장씩 천천히. 이건 폭행 진단서입니다. 외부 충격에 의한 상해라고 적혀 있죠. 감정적 충돌로 이런 진단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유상호 앞으로 밀었어요. 이건 당시 옆집 주민의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복도에서 의뢰인의 부어오른 얼굴을 받고 집안에서 고성이 들렸다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서류. 이건 7년간 의뢰인이 시댁에 보낸 송금 내역입니다. 생활비, 병원비, 유학비, 관리비. 총 2억 1,600만 원. 세 번째 서류를 내려놓을 때 유상호의 눈이 좁아졌어요. 그리고 이건 시어머니가 의뢰인에게 보낸 모욕적 메시지 캡처본입니다. 7년치요. 네 번째 서류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유상호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입술을 다물고 서류를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유상호의 미간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민혁이 옆에서 서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민혁의 다리가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다영이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어요. 폭행건은 고소 가능하고 거짓 소문건도 별도로 진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합의 조건이 적절하다면 이쪽에서도 법적 절차 없이 마무리할 의향이 있습니다. 유상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고 민혁을 쳐다봤어요. 민혁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보고 있었습니다. 유상호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의뢰인과 상의하겠습니다. 유상호가 민혁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로 나갔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다영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표정 봤지? 증거 이만큼 있는 줄 예상 못한 거야. 우리가 완전히 위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하은아, 이제부터가 중요해. 저쪽에서 낮은 금액 불러올 거야. 절대 거기서 흔들리면 안 돼. 5분쯤 지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유상호가 자리에 앉으며 넥타이를 한번 고쳐 매었어요. 민혁은 들어오면서 제 쪽을 한번 보더니 바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의뢰인과 상의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으로 제안드립니다. 다영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7년간 의뢰인이 시댁에 보낸 금액이 2억이 넘어요. 3천만 원은 이야기가 안 되죠. 다영이 서류 한 장을 더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혼인 기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한 정당한 분할, 그리고 시어머니의 서면 사과. 이 세 가지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에어컨 바람 소리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유상호가 펜을 돌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민혁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7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민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민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7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7년 동안 한 번이라도 네가 내 편이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민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어요. 양복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유상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뢰인과 재논의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회의실을 나서는데 민혁이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았어요. 다영이 앞서 걸어가고 있어서 둘만 남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은아. 민혁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엄마가 서면 사과는 절대 안 한다고 했어. 어제도 전화해서 죽어도 안 쓴다고. 그것만 빼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받아들일게. 민혁의 눈이 간절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이거예요. 어머니 편에서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 사과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못 빼. 저는 민혁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어요. 다영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민혁이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타자 다영이 물었습니다. 뭐래? 서면 사과 빼달라고. 당연히 안 된다고 했지? 응. 다영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밀어야 해. 저쪽이 더 급해. 미팅 다음 날 오후 최봉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 그 이름이 뜨는 걸 3초쯤 바라보다가 받았어요. 이전과 달랐습니다. 격앙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은아. 최봉자가 저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야, 너 인연이었으니까요. 서면 사과는 너무하지 않아? 엄마가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면 안 되겠어? 내가 미안해. 진짜로 미안하다. 7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단어. 수화기 너머로 최봉자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무거운 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로 하는 사과는 녹음하지 않는 한 아무 증거도 남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전화로는 안 돼요. 서면으로 해주세요. 하은아.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 있었어요. 미안하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흔들렸지만 버틴 거예요. 잠시 후 다영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하은아, 시아버지 심장 수술이 다음 달로 잡혀 있었는데 수술비가 안 돼서 병원에서 일정을 미뤘대. 상대 쪽 사정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지고 있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시아버지 정기호. 최봉자가 소리 지를 때 소파에서 기침만 하셨던 분. 하지만 몇 번은 며느리한테 좀 그만해라고 말리셨던 분이에요. 직접 저를 모욕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분의 수술이 밀리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합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시던 모습, 기침을 하시던 모습. 새벽 3시에 다영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시아버지 수술비 건은 합의 조건이랑 별개로 생각하고 싶어? 근데 그걸 이용해서 내 협상력을 흔드는 건 안 돼. 그건 못 참아. 다영이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에 깨어 있었던 거예요. 마음 이해해. 근데 하은아, 감정이랑 전략은 분리해야 해. 시아버지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조건을 낮추면 나중에 네가 후회해. 2번째 미팅 전에 한 번 더 만나자. 방법을 찾아보자. 핸드폰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다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감정과 전략을 분리해야 해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은 밤이었습니다. 2번째 미팅 당일 아침, 다영의 사무실에서 최종 전략을 점검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다영이 복도를 걸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잡았어요. 무슨 말이 나오든 흔들리지 마. 오늘 끝내자.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민혁과 유상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최봉자였어요. 평소에 입던 비싼 옷이 아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회색 옷을 입고
의자에 웅크리듯 앉아 있었어요. 제가 들어오자 최봉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다영이 제 옆에 앉으며 유상호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까지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유상호가 넥타이를 매만지며 입을 열었어요. 의뢰인 측 어머니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말씀하실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영이 저를 힐끗 봤어요. 저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최봉자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으며 천천히 제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의실 바닥에 양무릎이 닿는 소리가 났어요. 최봉자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7년 동안 네가 해준 거 다 알고 있었어. 알면서도 그랬어. 내가 잘못했어. 최봉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 하은아. 진짜로. 그 말 끝에 최봉자가 숨을 들이쉬었어요. 기호 아버지 수술비만 그것만 부탁한다. 제발. 가슴 한쪽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사과 끝에 붙은 돈 이야기. 7년간 수백 번 들었던 그 패턴이 마지막까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다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최봉자 씨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두 사과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영이 서류 한 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 혼인기간 재산분할, 서면, 사과문, 그리고 이혼 확정 후 의뢰인에 대한 접근 금지. 이것이 저희 측 합의안입니다. 유상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위자료 금액이 과합니다. 일반적인 사례에 비추어 보면. 다영이 유상호의 말을 잘랐습니다. 유 변호사님, 고소를 진행하면 폭행죄로 전과 기록이 남아요. 거짓 소문건도 별도로 갈 수 있고요. 합의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이라는 거 유 변호사님도 아시잖아요. 유상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혁의 얼굴을 보더니 펜을 내려놓았어요. 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합의안을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위자료는 알겠어. 근데 서면 사과문은 엄마한테 너무 가혹하지 않아? 끝까지 어머니를 감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최봉자가 바닥에 앉은 채로 입을 열었어요. 민혁아, 됐어. 엄마가 쓸게. 민혁이 고개를 돌려 최봉자를 봤습니다. 엄마, 됐다고 했어. 쓴다고 했잖아. 최봉자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 다리를 잡고 일어났습니다. 의자에 앉으며 다영이 건넨 펜을 받아들었어요. 서명이 진행되는 동안 최봉자가 사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떨려서 글씨가 비뚤어졌어요. 며느리 이하은에게 7년간 부당한 대우와 모욕적인 말 그리고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중간에 펜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다시 쓰고 또 멈추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모든 서류에 서명이 끝났습니다. 다영이 서류를 정리하며 양측에 안내했어요. 이 합의 조건에 따라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접수할 겁니다. 한 달의 숙려 기간을 거쳐 최종 이혼이 확정됩니다. 한 달. 길게 느껴지면서도 끝이 보인다는 사실에 어깨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회의실을 나서는데 민혁이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7년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어요. 이혼 합의서 위에서야 나온 그 세 글자가 쓸쓸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잘 살아.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건물 1층 로비에서 다영에게 말했어요. 다영아,
시아버지 수술비 건. 합의금이랑 별개로 내가 병원에 직접 내고 싶어. 다영이 걸음을 멈추고 저를 봤습니다. 최봉자한테 주는 게 아니야. 정기호 어르신 개인한테 하는 거야. 이게 마지막이야. 다영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병원에 직접 납부하는 걸로 할게. 시댁 손에 돈이 가지 않게. 건물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5월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쓰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숙려기간 한 달이 지나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마친 뒤 구청으로 향했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구청 민원실이 한산했어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데 7년 전 이 구청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민혁은 혼인신고서를 내밀며 웃었어요. 우리 잘 살자고. 최봉자는 전화로 살림 잘하라고 했죠. 그때 저는 몰랐어요. 살림이라는 단어가 돈벌이의 다른 말이었다는 걸. 37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창구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접수 도장을 찍었어요.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7년이 서류 한 장에 도장 하나로 정리됐어요. 구청을 나와 차에 탔을 때 다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은아, 시아버지 수술비 1,500만 원 병원에 납부 완료했어. 병원 측에서 수술 일정 재확정했다고 연락 왔어. 고마워, 다영아. 정기호 어르신 수술 잘 되실 거야.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수술이 잘 되기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댁과의 마지막 연결고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 주 저녁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민혁의 큰아버지였어요. 하은아, 나 큰아버지야. 아, 네. 큰아버지. 우리 집안이 잘못한 거 안다. 너한테 할 말이 없어.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감사합니다, 큰아버지. 건강해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뒤로 작은 어머니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하은아, 건강하게 잘 지내. 네가 고생 많았다. 시댁 안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지. 7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며칠 후 다영을 통해 유진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국에서 학교 측과 학비 분납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큰아버지가 전해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최봉자에게 국제전화로 따졌다고요. 엄마가 형님한테 잘했으면 이렇게 안 됐어. 시댁 안에서 최봉자를 향한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저 없이도 저 집은 제 방식대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혼 후 첫 주말 원룸을 정리했어요. 서랍 깊숙이 넣어뒀던 것들을 꺼냈습니다. 최봉자가 제 생일에 줬던 값싼 목걸이, 시댁 열쇠, 박스에 담아 테이프를 붙이고 택배를 보냈어요. 웨딩 사진은 혼자 조용히 처분했습니다. 액자에서 사진을 빼내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민혁에게 택배 송장 번호를 문자로 보내고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화면에 차단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뜨자 숨이 편해졌어요. 회사에서는 상반기 프로젝트 최종 발표가 코앞이었습니다. 팀원 3명과 야근하며 발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후배 김채린이 컴퓨터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팀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잘 먹어서 그래.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이었어요. 7년간 저를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지고 나서 잠을 제대로 자게 됐습니다. 밥도 3끼 다 먹게 됐고요. 금요일 저녁 다영과 삼겹살집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혼 관련 잡무를 마무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고기를 구우며 다영이 말했어요. 하은아, 내가 보기에 네가 제일 대단한 건 이혼을 결심한 게 아니야. 그러면 뭔데?
7년을 버티면서도 커리어를 놓지 않은 거. 그게 진짜 대단한 거야.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앞접시를 바라봤어요. 나도 중간에 몇 번은 회사 그만두고 싶었어.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날도 많았고. 근데 안 그만뒀잖아. 그게 내 힘이야. 다영이 고기를 제 접시 위에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같은 주 다영을 통해 시댁 소식이 들려왔어요. 최봉자가 시댁 아파트 관리비를 3개월 연체했다는 관리사무소 통보가 큰아버지에게 갔고 민혁이 큰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민혁의 월급으로는 시댁 살림과 본인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가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 집이었다는 게 현실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아버지 수술비를 납부한 병원 근처를 지나고 있었어요. 로비 유리문 너머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혁이었어요. 양복이 아닌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로비 의자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민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혁이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미움도 연민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사본을 펼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서류를 꺼내볼 일이 없도록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영아, 주말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내가 살게. 이혼이 확정된 지 2달 후 회사 대강당에서 상반기 표창식이 열렸습니다. 본부장이 단상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하은 팀장, 상반기 성과 우수 팀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 소리 속에서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본부장이 상장을 건네며 악수를 청했어요. 상장을 받아드는 순간 1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성과급이 통장에 찍히면 그날 바로 시댁으로 이체하던 제가요. 지금 이 상장은 시댁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해 일한 첫 번째 결과물이었어요. 상장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표창식 후 팀원들과 근처 식당에서 간단하게 축하 식사를 했어요. 채린이가 음료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축하드려요. 팀장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 다 알아요. 고마워, 채린아. 너희가 잘해줘서 받은 거야.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형님, 나 유진이에요. 유진이었어요.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한국에 돌아왔어요. 유학 그만뒀어요. 걸음을 멈추고 길가에 섰어요. 엄마가 학비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구했어요. 학교에서 더 못 기다린다고 해서. 유진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겠다. 형님, 나 이제 알아요. 내 유학비가 다 형님 돈이었다는 거. 엄마가 형님한테 한 짓도 다 들었어요. 유진이가 코를 훌쩍였어요. 미안해요, 형님. 진짜 미안해요. 나는 그냥 우리 집안 돈으로 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시댁 식구 중에 가장 늦었지만 가장 솔직한 사과였습니다. 유진아, 내 잘못은 아니야. 앞으로 내 힘으로 잘해봐. 네, 형님.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걸음을 옮겼어요. 유진이에게는 미운 감정이 없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이혼 후 2달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원룸에서 좀 더 넓은 오피스텔로 이사했고 하반기 신규 프로젝트의 총괄 리더로 발탁됐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이 시댁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제 계좌에 고스란히 남는 살.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월급날이 되면 습관적으로 은행 어플을 열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게 당연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다영과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지난 토요일에도 다영과 브런치를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다영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하은아, 너 이혼하고 나서 대학 때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진짜야. 눈에 힘이 돌아왔어. 결혼하고 나서 점점 눈빛이 죽어가는 거 나 다 봤거든.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어요. 결혼 전에 이하은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7년간 시댁이라는 무게 아래 숨어 있었을 뿐이죠. 어느 날 저녁 다영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하은아, 시댁 소식 들었어. 시아버지 수술은 잘 끝났대. 재활이 좀 길어지고 있다고 하고 민혁은 큰아버지한테 빌린 돈으로 관리비 겨우 메꾸고 있대. 그리고 최봉자 씨 동네 식당에서 일 시작했대. 최봉자가 식당에서 일을 한다. 잠깐 복잡한 감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고마워, 알려줘서. 그게 전부였어요. 같은 주 회사 근처 카페에서 노트북을 펴고 하반기 프로젝트 기획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7년간 시댁 가계부를 쓰던 손이 지금은 제 커리어를 위한 기획안을 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라는 감각이 처음으로 자연스럽게 몸에 스며들었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어요. 시댁집 전화번호. 차단하지 않았던 번호였습니다. 부재중 전화 27통. 2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저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 7년간의 패턴과 정확히 같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하나뿐이에요.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의 위치. 저는 부재중 전화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지 않았어요. 번호를 저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면을 길게 눌러 전체 선택을 했어요.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27이라는 숫자가 0이 됐어요. 그 화면 전환이 7년이라는 시간을 정리하는 마지막 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어요.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옷장을 열어 내일 아침 회의에 입고 갈 블라우스를 꺼내 걸어뒀어요. 이하은이라는 이름 석자가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돈줄도 아닌 오롯이 저 자신의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껐어요. 하은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남편은 큰아버지한테 돈을 빌려 겨우 살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죠. 7년 동안 2억이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인정받으려 했던 그 집은 결국 돈줄이 끊기니까 제 발로 무너졌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 씨가 진짜 되찾은 건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구나. 7년 동안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지갑으로만 살다가 이하은이라는 이름 석자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돌려받기까지 참 멀리도 돌아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살다 보면 참는 게 미덕이라고 가족이니까 한 번만 더 참자고 그렇게 속으로 삼키며 살아온 날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참는 것과 짓밟히는 건 다른 겁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줘요. 나이가 30이든 50이든 70이든 내 존엄을 되찾는데 늦은 때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